네,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기괴한 부동산 정책과 공약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쇼에서는 과거 이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한번 그 반면 교사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뭐 KBS에서 뵙다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뵐 때하고 좀 다른 게 예. 지금 제가 뭔가 그 최 교수님의 홈그라운드로 원정 경기 온 그래요?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그래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아니, 뭐 살짝 위축은 되네. 예. 자, 오늘 부동산 그 과거 특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역대 진보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부동산 정책을 어떤 그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망한 거고. 근데 특히 제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습니다. 어쨌든 패턴은 일관된 패턴은 진보 정권 때는 들어서면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고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막 그 다 규제 풀고 막 하는데도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경향이 좀 일관적인 패턴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사실 가장 큰 요인은요. 예. 제가 과거에 KBS에서도 그때 홍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90년대 이후에는요. 예. 부동산 시장은 국제 금융과 같이 동조화가 돼 있습니다. 예. 동조화가 돼 있다 보니까 국제 금융의 흐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독립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가가 독립 변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때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초금융 완화가 진행됐었던 상황이었었죠. 하필이면 그럼 미국이 그때만 이렇게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는 걸 알았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는요. 팬데믹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쉽게들 이해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권이 당시에 출범하자마자 카드 사태가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그 김대중 정부 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했는데 그 터진 게 2003년도에 이제 첫 해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되게 개혁 정부의 첫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이제 그러니까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장이 곤두박질 쳤었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거 김대중 정부에서 한 저건데 노무현 정부가 이거를 뒤집었었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그때 무슨 강연장에서 갈 때 이게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다. 사실은 그게 왜 그때 그랬냐면요.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2001년 이제 봄이 지나면서부터 그게 이제 슬슬 이제 그러니까 터지는 게 이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극복한 지 한 3년 만에 극복했다고 우리가 다 상환했다고 이제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수출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수출이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었었죠. 중국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미국 경기가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니까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되어지면서 그래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보게 됩니다. 타격을 보게 되고 외환위기로 인해 가지고 각종 구조조정하면서 내수는 가계가 굉장히 취약해졌죠.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실업자도 생기고 하여간 가게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카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내세웠었죠. 그래서 길목마다 그러니까요. 옛날 KBS 앞에서도 카드 그렇죠. 접수받고 제가 학교가 거기 건대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건널목 바로 앞인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카드 모집인들이 학생들한테 막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대학생들 뭔 소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용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불안정한 대상으로 막 발급을 했죠. 그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카드 발급. 이 카드라는 게 금융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현금 장사거든요. 현금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발급이 됐다가 38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겼었죠. 당시에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그게 2003년도에 터졌던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지금 카드 시장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게 어느 카드인 것 같으세요? 삼성카드 아니에요?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예요? 신한카드가 전신이 LG카드예요. LG카드인데 그걸 인수를 한 거죠. 당시에 삼성카드랑 LG카드가 다
도산 위기에 접합니다. 예. 근데 삼성카드는 삼성전자가 돈을 투입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문제 제기하고 그랬었죠. 왜 그 삼성전자의 돈을 그렇지. 그 부실기업에다가 돈을 투입하냐 해가지고 그랬는데 LG는 이제 그 감당 못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매각을 했죠. 매각을 신한에다 넘긴 거죠. 그게 2003년도에 터졌던 거예요. 터졌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어지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니까는 2004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침체에 빠지면서 금리를 급속도로 내리죠. 빠르게 내리죠. 6.75%까지 올라갔던 거를 그러니까 거의 1%까지 2003년 6월 말까지 1%까지 내리죠.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이제니까는 이렇게 부동산 광풍으로 이제 이어지는. 근데 그 부동산 광풍 카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따 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은 빚내서 소비하고 카드 정책이라는 게 빚내서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빚내서 집 사기 운동을 그 당시부터 합니다. 그게 하나 그런 트리거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카드 제가 그냥 기억으로는 카드 이렇게 막 그 발급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세금을 좀 투명하게 그 내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뭐 이쪽들 다 현금으로 하면 다 탈세하니 카드로 하면 원천적으로 세금을 다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하나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양념으로 섞지요. 양념이었구나. 되게 우리가 원래 카드가 세계 대공황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소비 진작책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담배세 올릴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리는 거다. 이게 이제 양념 치는 건데.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었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보 정권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어쨌든 일관적인 특징은 있잖아요. 그게 다 실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진보 정권의 특징은 뭐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그 특징은 어떻게 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저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근본적인 차이는? 근본적인 제가 봤을 때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집값을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세금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규제 이걸 갖다 잔뜩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집값이 올라간 거고 보수 정권은 아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규제를 다 풀어버렸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집값은 또 내려가고 집값 그 정책은 정반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우리 말에 홍 기자님은 일선에서 기자 생활도 하셨으니까는 잘 아실 얘기지만은 지금도 기자예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뭐냐면은 정권은 유한한데 모피아는 영원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늘상 하시잖아 그 얘기. 아니 그 얘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한 20여 년부터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그랬었죠. 그 모피아 대신에 거기다 자본을 넣으면요. 딱 그 말도 성립이 되죠. 권력은 5년짜리고 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더 오래 반영구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그 정권이 바뀌어도 소위 말해서 모피아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일반 시청자들이 모를 텐데 지금 추경호 장관이 김대중 정권의 인수위원이었었습니다. 그때 기재부 그때는 재경부였었나 하여튼 관료였었.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청와대 경제비서관까지 했어요. 어떤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한덕수 씨가 경제수석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권과 관계 없어요. 관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정책은 기재부의 권한은요 대통령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늘 그 얘기는 하셨어요. 대통령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는 국무총리가 내치를 우리가 특히 민주정부는 담당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이제 존중을 해주지요. 존중을 해주는데 국무총리실이 되게 국무총리가 민주정부에서는 되게 보게 되면은 정치인 출신을 많이 안 치잖아요. 정치인들이 경제를 잘 몰라요. 제가 겪어봤으니 보니까 모르는데 거기 속에서 이 국무총리실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그 핵심적인 자리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장관 자리예요. 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기재부 출신이 합니다. 그거 이런지 아세요?
당연히 역대 국무조정실 쫙 봐보세요. 다 기재부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 그 박문규 지금 산업부 장관도 맞아요. 다 기재부예요. 기재부에서 다 기재부예요. 아니 그래도 다 기재부예요. 다. 예?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거기 조정실장 출신이고 홍남기 부총리도 국무조정실장 출신이고 거기 한 번씩 거쳤다 오르는데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그러니까 보좌하는 핵심적인 자리고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인데 국무조정실장이 왜 가냐면요. 기재부에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27조가 기재부에 관련된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정권 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는 기획예산처하고 재무부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처가 하는 이제 기획이라는 게 바로 예산만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데 기획이라는 게 국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게잖아요. 이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기재부가 지금 그대로 지금 인수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전 부서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거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그 기획 업무를 장기적인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기재부로 돼 있다 보니까 기재부 출신이 그걸 당연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많이 이제 관련될 것 같지만은 거기 이제 주로 이제 개발 이런 쪽만 가고 세제는 다 기재부 겁니다. 세제는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은행도 사실 기재부 관리를 받습니다. 이거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은 어쨌든 독립적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문서에 한국은행 법이라는 게 있죠. 한국은행 법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모든 공공기관들은요. 처음 시작하는 법 오른쪽에 자기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도 아니고 과. 한국은행이? 과로 돼 있습니다. 과.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뭐 해가지고 카톡 오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재부 직원들은 저 포기했습니다. 그렇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 당국도 사실은 기재부로 돼 있고 산하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사실 저기 국무총리가 관장하고 있죠. 저 금융위원장 자리는요. 그런데 사실 다 기재부 출신들이 가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그 경제 권한은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내치는요. 그러니까 예산도 장악하고 그 따로 옛날에 했었는데 예산도 그러니까 짜고 돈 쓰는 것도 기재부가 하고 돈 나눠주는 것도 기재부가 하고 차포를 다 갖고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까지 장악하죠. 그렇지.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다 가니까 스스로 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뿌리예요. 그게 그 두 개를 합쳐나가 기재부가 너무 커져갖고. 기재부가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못 느끼지만은 검찰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사적인 이득이라든가 조직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조직의 이득을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누굽니까? 재벌이죠. 재벌하고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시장에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융자본이에요. 월가를 등에 업은 금융자본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재벌자본이가 있었는데 이 재벌자본과 금융은 있잖아요. 과거 군사정권 때는 통제가 됐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은 군사 권력들은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통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군사정권이 끝나고 나면서 소위 말해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김영삼 정부는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사람이죠. 강하다 보니까는 이 양반이 뭐냐면 정부 주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면서 경제를 다 시장으로 넘긴다는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뭐냐면 재벌은 사실 저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많은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준 거죠. 근데 그거를 뭐냐면 고스란히 그냥 그러니까 재벌 총수한테 넘겨줘 버리죠. 넘겨줘버려서 재벌이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데 기재부를 그 군사정권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재무부가 분리돼 있었던 거를 군사정권을 둘 다 통제도가 가능해도 불구하고 분리해놨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합해버리죠. 그래서 당시에 재정경제원이라는 게 생겨지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그때. 그럼 그때 그게 둘이 합쳐진 게 김영삼 정권 때였어요? 김영삼 정권 때. 합치는 이유는 있었을까요? 내건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업무를 효율화하고 한다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경제 관료들한테 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주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기능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통합시켜버리고 통합시키면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돼버렸는데 근데 뭐냐면 자기들의 주인은 과거에 군부 권력이었었는데 군부 권력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힘이 센 존재가 시장의 자본이 이제 등장한 거죠. 자본하고 이제 유착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혼자서는 저기 이제 독립을 못하는 존재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연장선에서 외환위기도 거기서 사실 그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터진 거고 그리고 이제 금융자본이 월갈 등이 없고 이제 새로 이제 부상을 하죠. 새로운 이제 시어머니로요. 그래서 사실 그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의 공통 속성이 뭐냐면요. 부동산입니다. 재벌들의 건설회사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을 반드시 껴야 되고 은행들이 가장 영업하기 좋아하는 게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대출에 가장 좋은 게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렇죠. 위험성도 없고 확실한 담보고. 이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재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일척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화면 뒤에 좀 띄워주시고.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제가 툭 건드렸다가 제가 패드를 넘겨드렸는데 패드에다 제가 낙서를 해버렸네. 낙서? 어디가 저기 손으로 이게 넘기려다가 그 펜 있잖아요. 펜 제가 드린 거 있잖아. 그거를 쓰는 방법 잘 모르시나? 이거 뭐 아까 동그라미 치는 거 배우고 손가락으로 치다가 했는데 그 그림을 다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30년 92년부터죠. 2020년 지난해까지 이게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건데 저기 화면에 보이듯이 분모가 통화량입니다. 분모가 시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M2 그러니까. M2. 이게 통화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가 GDP라는 것이고요. 경제 규모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비율인데 이게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난 30년 동안에 1.33에 있다가 0.57까지 떨어졌는데. 가운데 파란색이 그러니까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밑에 가장 밑에 회색이 이게 일본이에요. 요 기간이 정확하게 잃어버린 30년 기간입니다. 일본에. 그렇죠? 91년도부터 자산시장이 붕괴되니까 일본이요. 잃어버린 30년 기간이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1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쭉 해가지고 지금 0.5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물로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았다. 돈이 안 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경제로 돈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나 이런 거로다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거든요. 땀 흘려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인데 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1 이상 값이 지금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죠. 맨 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1.28이네. 그 주황색.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다음 페이지를 이거 제가 그거 모르시는구나. 내가 저는 아는 줄 아시는 줄 알고 썼는데 제가 넘겨드릴게. 제게 아니라 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지난 30년. 30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GDP가 지난 30년 동안에 한 1,725조 원이 증가했어요. 요거 GDP 요거 1,725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얼마가 증가했냐? 1경 2,500조가 증가했습니다. 1경 2,500조. 그리고 이게 뭐 10배도 넘잖아요. GDP 증가한 GDP에 비해서. GDP보다도. 1경이라는 돈이 잘 감도 안 오실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큰 돈이지. 굉장히 큰 돈. 우리나라 GDP가 지금 해봤자 2,200조 원대 정도 되니까 1경 2,500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돈이 이쪽으로 다 갔다는 얘기예요. 지난 30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GDP 키우는 데 가지 않고 그렇죠. 부동산 키우는 데로 다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다 보니까는 돈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거기에 이권 카르텔이 생기죠. 부동산으로 다 몰렸다 그래서. 부동산에 저렇게 돈들이 많이 물리고 그렇지. 거기서 돈이 많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는 글로 모든 게 다 집중되지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일부 식자층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인 겁니다. 예. 출발점인데 여기에 예.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한 모피아가 예. 여기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으로다가 돈이 몰리는데 그럼 모피아가 기재부가 깊숙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예. 여기에 그러니까 돈들이 가게 되면은 돈들이 가게 된다는 얘기는 돈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우울하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 게 모피아들인 거예요. 그럼 모피아는 그 기재부에서는 옛날 그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 합쳐져서 그쪽에서는 이 부동산 자산을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 GDP가 올라가는 대신에 부동산이 커지면서 본인들한테 그럼 얻는 이익은 뭐가 남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국가 관료들인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우리 소위 말해서 PF 대출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일으킨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돌려막고 있지. 계속 지원해 주고 터지지 않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겁나 죽겠어. 그거 하고 지금 앞에 홍 기자님이 얘기한 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지원해 주는 거하고? 아니 그거야. 지금 사실 내년에 이제 4월에 곧 큰 행사도 아니죠. 하나 있고. 여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 그 기재부 출신이나 금융위 출신들이 금융감독도 마찬가지 출신들이 퇴직하면요. 우리나라 참 진짜 일반 국민들은 잘 관심도 없는 금융회사조차 다 한 자리씩 깨고 나갑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면은 개인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타자는 건 물론이고 지금 금융위원장도 저기 여신전문협회에서 있다가 들어오셨잖아 다시요. 그리고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형 로펌에 가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컴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심지어 뭐냐면 일부 기재부 장관 출신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사의 의장까지도 하고 재벌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가서 그러니까 로비할 수 있는 저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라는 절단나든 말든 그럼 내 혼자 잘 되면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 그걸 정당화 시키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가계와 국가 경제를 굉장히 저는 그걸 이제 심하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붕괴 직전까지 저는 치닫고 있다고 봐요. 최근에 상황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 지금 화면에 뜬 자료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민주 정권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역대 정권 김영삼 정권부터 아까 얘기했던 지난 30년간의 소득하고 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자산의 증가를 이거를 이제 이 수치를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거 보게 되면은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아까 저기 이제 그린 색깔로 12.4배, 15.6배 아주 크잖아요. 요거.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 게 소득이 올라간 게 소득 증가분 대비 부동산 자산의 증가분이야.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더라. 그렇죠. 자산이. 저렇게 16배, 12배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5.3배 오르긴 올랐지만은 5, 6배 정도 됐었다 이거. 당연히 이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값을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은 오르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돈이 풀리니까 달러가 풀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정권에 참여했던 분들의 변이야. 변인데 그 이상의 얘기가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 보게 되면 확 증가하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2.9배 하다가 4.4배로 확 증가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4.4배로 확 증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가계부채가 1년 단위로 가장 많이 증가했던 해가 언제냐면요.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1년에 김대중 정권 5년 중에서 1년에 10%포인트가 올라간 GDP 대비로 10%포인트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카드 사태 정책 도입한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 때는 9.8%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예. 그게 지금 팬데믹 기간 때예요. 근데 1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그때가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대량이야 당연히 지금이 더 크지만은 예. 아, GDP 대비로. GDP 대비로. 예. 그래서 GDP 대비로 2000년부터 2002년 3년 동안에 예. 3년 동안에 거의 2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예. 가계부채가요. 예. 가계부채가 김대중 정권 때. 예. 그게 이제 그때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당시에 그러니까는 내수는 굉장히 취약해졌는데 외환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출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부채주도 성장을 핀 거예요. 당시에 이제 당시에 이 김대중 정부에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장관 출신들이 되게 시중에서 모피아의 뿌리들이라고 되게들 이제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일대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엔 재경부라 불렀는데 재경부 장관이 이규성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경제에 관심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규성 씨가 이규성 씨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재무부 장관 했었어요. 근데 다시 기용을 해요. 김대중 정부에서. 아니 이명박 정부가 그 다음인데 어떻게 다시 기용을 해? 아니 그러니까 저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당시에 극우 인사 뭐 강아무개 씨 이렇게 세운 적도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이건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을 기용을 해. 일대 이 기재부 재경부 장관으로요.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예. 이규성 씨가 일대 재경부 장관이에요. 아니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명박 다음인데. 정부가 아니라 저기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예. 재무부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 있었으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나 지금 주눅 들 뻔해 하마터면. 아 그래요? 노태우 정부 때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연배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때 했으니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퇴직하고 거기 공직에서 물러나간 다음에 뭘 했냐면요. 2001년도에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자산에 그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 작년에 MBC에서 뉴스에서 한국석유공사 본사 울산에 있는 본사를 기재부가 팔아먹고 그걸 다시 재임대해가지고 쓰면서 맞아요. 그때 수백억 원 손실을 입혔다는 감사원 저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있었어요. 팔아먹고 하니까 뭔가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다. 그냥 팔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그때 MBC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팔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기재부들이 팔아먹고 근데 뭐냐면 그걸 누구한테 팔았느냐? 자기들 기재부 출신 선배 그 회사가 그 사모펀드에 그래 거기에 이규성 씨가 그거 만든 회사예요. 그게. 기억난다. 그게 그때 누구 어느 때 팔은 거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소위 말해서 지금 기재부 장관했었던 유일호 씨가 마지막 장관이었는데 그때 그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판 시점은 이제 유일호 씨 때 팔았어요. 팔았는데 유일호 씨가 거기 사회이사로 그만두고 또 가요. 그래서 자기들 완전히 그러니까는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사유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손실을 끼친 그러니까는 손실을 본 이런 이제 거래였다는 게 MBC 뉴스에 그 당시에 적었었다고요.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일대 이제 건데 이게 재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재무부가 이제 그러니까 돈 만지는 저 경제 관료들이니까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게 이현재 씨 그 유명한 이현재 씨가 이제 가죠. 이현재 씨가 2000년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재경부 장관을 합니다. 그 이 양반이 재경부 장관 하면서 내세운 게 바로 이현재표 제가 얘기하는 부채주도 성장에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 사기. 그래서 카드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요. 그때 그게 이현재 장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이현재 장관이 왜 이게 주목받냐면은 그 김대중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에요. 금융위원장도 했었군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 질서가 완전히 재구성됩니다. 월가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주무부서가 누구냐? 금융감독위원회죠. 금융감독. 그걸 전체 설계를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후배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현재 사단이라는 말이 갈 정도로 이 금융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해자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 그래서 당시에 그래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엄청 그 건설 경기 부양 뭐 한다 하면서 당시에 그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그
러브호텔이 굉장히 인기 막 부상될 때였었습니다. 예. 사회 분위기상. 예. 예. 그 전까지는 그 소위 말해서 여신 그 제한 업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은행들이 그러니까 돈 빌려줄 수 없는 업종들, 예. 사행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산적인 데다가 돈을 예. 투입하려고 예. 그래서 유흥업소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대출을 못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예.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뭐냐면 많은 세제 혜택도 주죠. 예. 양도세도 이제 면제해주고 예.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02년도에요. 아파트 가격이 엄청 폭등합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 44%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가계부채가 10%포인트, 20%포인트가 올라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요. 예. 카드 사태가 그래서 터진 거고요. 카드 사태가. 380만 신용불량자가 나오고 예. 그 후유증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는데 제가 가는 건 뭐냐면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월가에서 요구하다 보니까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했지만은 은행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들 다 매각을 하죠. 다 매각을 해요. 예. 소위 말해서 공공금융을 완전히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 공공금융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미국도 있습니까? 미국이 있잖아요. 예. 미국이 금융이 터졌을 때 예.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일반 회사들까지 막 돈 투입하면서 막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제너럴 모터스 돈 투입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국유화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자기들은 국유화라고 안 불렀지만은 사실상.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티뱅크에도 그랬었고. 예. 그러니까 준사회화 이렇게 막 이제 하고 개입하는 게 예. 그런 이 수단이 연준이나마 남아 있다 보고 그다음에 연준이 기본적으로 자본하고 유착돼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국가는 여전히 그러니까 금융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예. 은행들 금융위원회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저기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인가업이거든요. 정부의 인가사업이거든요. 예. 아무나 못하거든요. 은행만은 어쨌든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영업도 정지시킬 예. 수 있거든요. 예. 제대로 안 하면요. 예. 그러니까 뭐 돈도 내놓으라면 내놓고 상생 금융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 게 바로 예. 그건데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요. 예. 군부 독재 정권 시절 때는 통제했지만은. 금융을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가지고 예. 도구로 활용을 했어요. 예. 단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권력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정경유착이 되고 예. 부패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금융이라는 것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예. 이제.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금융 자유화 예. 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터지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월가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 풀어놔 버리죠. 풀어놔 버리면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 자본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 만난 고기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예. 그래가지고 금융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중요한 게 부동산이 가장 크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어쨌든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야말로 그게 뭐 기재부의 시나리오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판을 깔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판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부동산 값이 그렇게 폭등했고 했는데 그걸 다 본 문재인 정권 때는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걸. 근데 왜 실패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아니 그거를 모피아들의 그러한 그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거기 경제 관료들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경제부총리가 딱 2명 있었어요. 예. 김동연, 홍남기 두 분이 있었어요. 김동연 씨가 지금 경제지사라고 하고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 국정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입니다. 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홍남기 씨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란 뭐냐면 창조 경제였었잖아요. 그거 주무 차관 출신이고 그걸 입안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정권이 바뀌어도요. 모피아들은 계속 넘나들어요. 그 정권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피아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경제 관료들을 자기가
제대로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회정책 같은데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걸 후에 자기가 여한으로 한다는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심지어 재임 기간 동안에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넘어간 거 알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정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넘나든다니까요. 그 얘기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못하러 권력 교체하냐. 그냥 저기 기재부 관료들한테 다 맡기지 경제는 그냥.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민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를 한번 복귀해 보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재인 정부 사실 뭐 모든 정책을 갖다 뭐 제대로 해본 것도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제가 딱 두 가지가 기억에 아주 막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하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한 다음인가 그 다음인가 재정개혁특위에서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부세니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갖다가 정말 호랑이 같은 세금이 곧 나올 거다 해서 그때 시장이 주춤주춤했었거든요. 결국은 그때 제일 기재부가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김동연 장관 때요. 김현미 장관이 그런 이제 주무장관이니까는 하는데 이게 세제는 기재부 권한이란 말이에요. 김동연 부총리가 당시에 9월 달에 대뜸 그거를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딱 잘라버립니다. 안 받겠다고 해버렸지. 안 받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단언했잖아요. 국회에서. 아니 그래서 그때 재정개혁특위가 호랑이 같은 세금이 그 종부세니 뭐니 잔뜩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태산명동 서울필에 호랑이 크는 쥐새끼 한 마리 나와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그때 판단한 게 지금 정부가 이거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구만. 그때부터 막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정부의 정책도 좋은 정책이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고 나갈 추진력과 기득권 반대 세력을 뿌리칠 싫으면 나가 나중에 내가 다 책임질게 나를 따르라 이게 필요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가 비겁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2018년 한 중반까지는 김동연 체제였었잖아요. 체제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세제 보유세 강화를 못 받겠다고 그렇게 가면서 이런 지하에 저기 잘라버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2월 달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모르면요. 경제와 금융을 모르면은 꼼짝 당하는 게 바로 그건데 2017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주택을 이 모피아들은 임대주택 짓는 거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 민간이 그럼 죽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이 그러니까는 건설자본과 재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저거를 이해를 대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민간 임대 사업 활성화 정책을 가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막 부동산 이렇게 투기 바람이 일고 그러니까는 막 이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예외로 그걸 풀어줘요. 그렇지. 1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를 그 규제 지역에 있어도 대출 받는데 아무 제한이 없게끔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1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걸 발표를 합니다. 저희 훈령 비슷하게 공지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나겠어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다주택자들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냐면은 관료들은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냐면은 지금 단기간 내에 공공임대 공급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업체 공급을 이걸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 대통령 눈과 귀를 막 가는 건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한 게 김동연 체제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를 하고 가는 게 홍남기가 국무조정실장이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6월 달에 소위 말해서 어공의 대표 인사를 홍장표 경제수석이 날라가잖아요. 날라가고 그 자리에 그때부터 뭐냐면은 늘공들이 다 접수하죠.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접수를 하거든요. 중반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중반기 가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는 늘공들이 접수를 해버렸어요. 청와대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치인 국무조정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재부 자리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청와대까지 접수를 해?
청와대하고 대통령실하고 국무총리실이 양대 권력의 저건데 거길 다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장악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 홍남기 씨를 2018년 10월 달인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명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 2대 이제 총리로요. 예. 지명할 때 제가 그 당시 12월 달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제 하나 칼럼 좀 한글신문에 써달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제가 별명이 뭐라고 붙었었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흑기사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체제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제3기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저거다. 이렇게 썼었어요. 3기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 눈에 딱 보였거든. 이게 완전히 이미 그러니까 늘공들한테, 모패들한테 접수당했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이제 그 KBS 그 당시는 아마 최경영 기자가 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그때 나가서 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때부터 제가 떠들어댔던 겁니다.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제가 아까 두 가지가 뇌리에 남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재경투기 때 그 기득권 모피아의 그 세력에 그냥 잔뜩 눌려갖고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던 거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가 잘 모르면은 주무 장관들이 좀 알아서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이 나라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21대 총선 앞두고 김현미 장관하고 그때 국토부 장관하고 박영선 장관 또 유은혜 교육부 총리 셋이서 나와서 국회의원 나 출마해야 되는데 장관 계속하라고 하니까는 그때 눈물 찔찔 짜면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아, 나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공직의 무게를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못하러 장관에 두느냐. 국회의원 하라고 나가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을 쓰니까는 부동산 정책이고 교육이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씁니까?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울먹울먹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공직에 마음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러 그 사람들을 쓰냐 이거지. 그게 저는 사실 두 가지 가장 뇌리에 남거든요.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의 대통령은 금융, 특히 국제금융을 모르는 분이 하시면 안 된다. 이 금융 자본의 속성을 모르면은 예를 들면 워낙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금융 자본의 힘들이 그걸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당하고 결국은 정책이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은 금융이 사실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근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이런 네임밸류를 갖고 있듯이 민주화의 어떤 화신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남북 관계를 굉장히 어쨌든 간에 개선시키고 이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 준비를 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해박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되게 알고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근데 이분이 제가 연구한 거로는 금융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었어요. 금융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은 금융 계통에 있는 역대 재무부 출신들한테 당한 거죠. 당한 거고 그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분들은 아니죠. 근데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당한 거고. 모르니까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밀고 나갈 용기가 없었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준비가 돼 자기가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은 준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일반 시청자들은 오래전이라서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에요. 외환위기 당시에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8% 정도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8%? 예. 10%도 안 됐었어요. 10%도 안 됐었어요. 근데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가계부채가 한 20%포인트가 올랐던 2020년, 21년, 22년 3개년 동안에도 정부 부채가요. 정부 부채가 9.3에서 9.8% 정도까지 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증가했어요. 2001년 2001년, 2002년 이때가요. 2021년이 아니고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지금 막 이렇게 gon두박질 치고 있어요.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돈을 정부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로 이제 들었으니까 정부가 돈을 하나도 안 쓴다니까요. 하나도 안 쓰고 가게한테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내가 그래서 그때도 그게 지금이나 똑같네.
그게 모피아의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부 부채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10%도 예. 안 됐던 시절인데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10%도 안 돼서 9% 되었었는데 예. 정부 부채는 하나도 안 쓰고 정부는 하나도 안 쓰고 가게들한테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그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그게 철학이구만 그러면. 그렇죠. 정부는 나라 돈 이거 쓰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가 돈을 안 쓰면요. 예. 누가 제일 타격 보냐면은 중산층하고 그렇죠, 서민층. 경제적 약자층 예. 서민층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냐? 민간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민간금융으로 가야지. 민간금융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서 밀어넣는 거예요. 예. 민간금융한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그러니까는 예. 복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예. 예?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사적인 이득 조직의 이득을 추구하려 하고 있고. 예. 예? 그게 지금 제가 과거에 KBS 때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재정준칙 얘기도 그렇죠. 예. 더 이제 그러니까 그 권한을 더 강화된 권한 선출 권력이 손을 못 대는 재정을 이런 권한까지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치 검찰들이 부러운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게 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멈춤 없이요. 예. 특히 보게 되면 정책주택금융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라든가 허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 정책주택금융은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올해 굉장히 역대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으로 모든 돈들이 부동산이 블랙홀인 거예요.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난 한 30년 동안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부동산 가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됩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득이 올라가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할 때는 이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두 개가 정체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뭘로 올라가야 되느냐? 미래소득을 땡겨서 하게 되죠. 그게 가계부채죠. 예.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하나의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거의 가계부채가 하나의 숙주가 된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소위 부채 모래성에 이 카르텔의 숙주가 된 거예요. 이게 기생체라고 한다면요. 예.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계속 그러니까 증가를 해줘야 돼. 예. 이게 멈추면은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린다고요. 예? 죽어버리게 되면은 부동산 카르텔에 거기 많은 이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보잖아요. 예? 손실을 보게 되고 예? 자산 손실을 보고 엄청나요. 숙주가 죽어버리면은.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키우는 이런 정책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관계없이요. 거기에 책임이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그걸 주도록 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뭐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동산 카르텔을 지금 이거야말로 진짜 카르텔인데 부동산은 카르텔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틀렸다 치더라도 아들내미 딸내미한테까지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 부동산 카르텔을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 부동산 카르텔이 지난 한 세대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전 국민이 여기에 다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가 전체 그러니까 소득과 부동산 자산 가치 증가를 얘기했지만은 가계를 봐도 똑같아요. 기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거는 기업은 매출액이 이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들, 소위 말해서 주력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하고요. 그 기업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들 있잖아요. 기업에 그 증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매출액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훨씬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기들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인데. 수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말고도 영업외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외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 본사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 본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업의 우리나라에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그런데 매출액이 기업의 성장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게 더 크다 이거예요. 훨씬 더 크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면 정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다 부동산에 그러니까 거의 인지로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한 거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 없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상대적인 쾌감을 느끼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 세계에는요 기생체하고 숙주가 상호 공존을 하죠. 예. 상호 공존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은 숙주를 죽이고 있는 거야. 기생체가. 예, 기생체가. 부동산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죽이고 가계 있다. 부채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가계들의 소득이 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3분기부터 계속 실수도 감소하고 있고 소비가 식비조차 줄이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죽고 소득이 죽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장률이 그리고 1%가 내려온 거예요. 1%까지 그렇지, 내려온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카르텔을 하나의 부채 모래사장이라고 제가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이 기둥이 그러니까 그래서 가계 경제하고 국가 경제라는 게 있는데 국가 경제를 나타내주는 건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1%까지 곤두박질 쳤고 가계는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가 줄이고 앉아 있는 이 지경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숙주가 죽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을 그럼 어떻게 깨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지금은 있잖아 이게요. 기재부 해체하면 되는 겁니까? 기재부 해체가 아니라 기재부는 그러니까는 권한을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예산과 재무를 따로 예산과 따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거예요 한번. 예산처 독립시켰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예산처에 그래봤자 기재부 자기 관리를 가는 거야. 거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요. 형식적인 분리야.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만들어놔도 거기도 마찬가지야. 이쪽 금융 파트너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책 궁금하다고 지금 잔뜩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갈 때는 뭐냐면 이 중장기 과거에 기획예산처가 했던 것은 이건 선출 권력에 가져가야 됩니다. 의회가 아니 의회가 뭐 손을 잡은 거는 뭐 상관없는데 청와대가 권력을 잡았으면은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비전 없이 집권하면은 잡을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쩌다 그냥 확 잡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러니까 소위 청와대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용산이 어공들이 어공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금융 이런 것들도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시켜야 돼요.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쪽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심지어는 국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퇴임 후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하고 싶으면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가고 싶으면은 그 이전에 나가라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간단한 거는 미국처럼 용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예산권을 갖다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보다는 미국처럼 의회가 그냥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장기 계획 수립을 청와대가 어쨌든 가지고 분리해야 된다. 예산도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되죠. 선출 권력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출 권력 가져야 되고 문제는 있잖아요. 아까 잠깐만 이제 뭐 시간 더 돼야 안 돼? 뭐 하시죠.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 아니 그냥 하시고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 뿐도 아니고. 이게 지금 있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들이 다 한테 서르는데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이라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학적으로는 어디로 보냐면요.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게 전통적인 시각이지만 물론 결혼율이 낮게 떨어지는 걸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임금 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요.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내에서 이게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출산율 관련해서 그거는 오늘 짧은 시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 그런 거 끝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책들 듣고 싶다며. 아니 지금 짧게 하기에는 너무.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오시지 그럼 뭐. 오늘만 나오고 그만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모셔서 그 얘기를 한번 좀 진짜 출산율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현안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있잖아요. 부동산 카르텔하고 모든 경제 주요 문제가 다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어쨌든 오늘 원정 경기는 제가 1패한 것 같아요. 1패한 걸로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만 나오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지 뭘 오늘만 나오시고. 자,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4,800만 사용자 이 카카오의 위기와 공매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